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돕지 않고 부추길 수 있다고 발언하자 미국과 유럽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이에 유럽연합 외교수장은 나토는 단품 메뉴 같은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즉각 국경 개방을 종료하고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령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무려 8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쁘다고 언급한 특검 보고서 후 폭풍이 거센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는 정치적으로 인신공격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인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지역 당원 투표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남가주 렌트비가 하락했지만 오렌지 카운티만 유독 렌트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비어있는 고층 빌딩에 낙서가 뒤덮이자 LA 시의회가 건물주에게 낙서와 주변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이 2년 연속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초청했습니다. 내년에도 초청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셀린 송 감독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미국 감독조합이 수여하는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초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앞둔 일요일 낮 총격이 발생해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조기 진압됐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공기 질이 악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야외 활동이 건강에 해로운 날이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지상군 진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상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칩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25대 22로 승리하고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해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오늘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8.2원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쾌청한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슈퍼볼 선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은 설날이었죠. 떡국들 많이 드셨습니까? 예전엔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런 얘기하면 아유 뭐 언제쯤 얘기를 해 뭐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 있고 사는 거 좋죠. 네. 최근 수년 새 남가주에서 렌트비가 하락했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유독 렌트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서 렌트비가 최근 몇 년 새 하락한 것으로 아파트 렌트 전문 웹사이트 아파트먼트리스트닷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와 타주에서도 최근 몇 년 새 렌트비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유독 오렌지 카운티는 팬데믹이 시작한 2021년 이후 렌트비는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버뱅크, 롱비치, 산타모니카, 그리고 웨스트 할리우드 등 LA 카운티 지역 렌트비 중간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렌트비 가격이 2.6%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렌트비는 2.2%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렌트비가 지난해에 비해 1% 하락했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의 경우 렌트비 인상이 매우 더딘 반면 교외 지역은 렌트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팬데믹 이후 단 한 번도 렌트비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특히 21년도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는 22%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상승 원인은 팬데믹 이후로 활성화된 재택근무로 직장인들이 인구 밀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도심 지역보다 교외 지역 선호 현상이 이어진 것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렌트 수요가 늘면서 렌트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애너하임의 경우 원베드룸 유닛의 2월달 렌트비 중간가는 $2,000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2월에 비해서 1.2%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센타애나의 경우 올해 2월의 렌트비는 지난해 2월에 비해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렌트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고층 건물주에게 LA 시의회가 건물 낙서와 주변을 청소하라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서 청소 명령을 받은 문제의 건물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오션사이드 플라자로 이 건물은 베이징에 본부를 둔 개발업자들이 럭셔리 아파트와 호텔, 소매업소 등으로 짓는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공사 도중 기금이 소진돼 2019년에 공사가 중단된 뒤에 방치돼 왔습니다. 방치된 고층 건물에는 최근 수주간 낙서를 저지르는 태거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건물 27층까지 올라가 건물 전체를 온통 낙서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LA 다운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케빈 드 레온 LA 시의원은 앞서 지난 2일 오션사이드 플라자 건물주에게 방치된 건물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우고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청소하도록 지시를 내리자는 조례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시내 한복판의 고층 건물이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는 것이 시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9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건물주가 오는 17일까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 정부가 건물 낙서와 건물 주변의 클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LA시 건물안전국은 이미 지난달 말에 오션사이드 플라자 건물주에게 건물 낙서를 모두 지우고 건물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플라스틱 통 등을 치울 것, 건물에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단도리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그래미 시상식이 열린 크립토닷컴 아레나를 마주하고 있으며 LA 라이브와도 가깝습니다. 시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이 많고 방치된 건물은 어김없이 낙서로 뒤덮이는 실정이라 거리 미관을 해치면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도 위셔와 웨스턴에 공사가 중단돼 방치돼 있는 고층 건물 외벽을 비롯해 쇼핑몰 외벽 등이 온통 낙서로 뒤덮여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마운틴 볼디에서 하이킹 도중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시리프국은 마운틴 볼디에서 실종된 등산객 시신을 지난 11일 어제죠? 발견해 항공편으로 이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킹 도중 숨진 채 발견된 중국계 여성 라이페이 황은 엘몬테 주민으로 지난 4일 2시쯤 마운틴 볼디로 혼자 하이킹을 간 후 사라졌습니다. 샌브란디노 카운티 셰리프 구조대원은 실종 신고를 받고 마운틴 볼디 지역을 수색했지만 눈폭풍이 덮치면서 수색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황의 시신은 마운틴 볼디 지역에서 드론을 띄운 한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이 등산객은 지난 10일 자신의 드론 카메라에 실종된 라이페이 황으로 보이는 시신이 포착됐다며 신고해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페이 황 양이 등산을 가겠다라고 집을 나선 지난 4일 폭우가 내리던 날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등산을 가겠다라고 나섰다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지역당원 투표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뉴저지 중부인 먼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대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265표를 획득해 181표에 그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후보를 제쳤습니다.
monmouth 카운티는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가운데 하나로 이날 투표 결과는 4개월 후인 오는 6월에 실시되는 뉴저지 프라이머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투표는 머피 후보와의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 바로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특히 monmouth 카운티는 머피 부부가 25년간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은 뉴저지주 상원의원 후보 경쟁에서 32%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비율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직업 뭐라 생각하십니까?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인종 비율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직업군 이발, 미용업계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노동통계국은 각 직업의 인종 구성 비율을 분석한 연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발이나 미용사, 메이크업 종사자의 인종 구성 비율은 백인 77%, 히스패닉 18%, 흑인 13.2%, 아시아계 6.8%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종 구성 비율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이 조사한 200개 안팎의 직업군 중 실제 미국 사회의 인종 비율과 가장 근접한 결과가 바로 미용사, 메이크업, 그리고 이발 이쪽이었습니다. 반면 외과 의사의 인종 구성 비율은 백인 75%에 이어서 아시아계가 18.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흑인 5.7%, 히스패닉 2.5%입니다. 의학 관련 과학자 중에서도 아시아계 비율이 41.1%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36.22%, 컴퓨터 엔지니어 29.6% 이렇게 아시아계의 진출이 활발한 직업군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엔지니어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각 직업 중 아시아계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것은 네일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농업 종사자 중 96.2%는 백인으로 조사됐고 건설 노동자 중 히스패닉의 비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서 각 인종의 비율을 합산할 경우 100%가 넘어가는 것은 히스패닉에 대한 정의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셀린 송 감독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미국의 감독조합 DGA가 수여하는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DGA는 지난 10일 밤 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76회 연례 시상식에서 첫 장편 영화 감독상 수상자로 셀린 송 감독을 호명한 것입니다. 이 상은 첫 장편 영화로 데뷔한 신인 감독에게 주는 상이고 한국계 감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녹인 이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주인공 역은 한국계 미국 배우 그레타 리가 그리고 상대 역은 한국 배우 유태호가 맡아서 열연했고 대부분 대사는 한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셀린 송 감독은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주연의 영화 넘버3로 유명한 송능한 감독의 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음악인 사이에 꿈의 무대를 꼽히는 카네기 홀에 2년 연속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초청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이 임윤찬 씨의 피아노 곡입니다. 뉴욕 카네기 홀은 임윤찬이 내년 4월 25일 메인 무대인 아이작스탄 오디토리움에 오른다라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21일에 열리는 카네기홀 데뷔 무대에 이어서 내년에도 임윤찬의 공연을 기획한 것입니다. 카네기홀은 미국에서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임윤찬의 티켓 파워를 인지한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네기홀은 다음 시즌 입장권을 판매할 때 개별 공연 입장권 판매에 앞서 시리즈로 여러 공연의 입장권을 묶어서 판매하는데요. 카네기홀이 임윤찬의 공연을 이미 시장성이 확인된 스타 피아니스트 공연과 묶어서 마케팅하는 것 자체가 임윤찬에 대한 음악 팬들의 수요를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왜냐하면 카네기홀이요, 이고르 레비트 그리고 우치다 미치코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공연 패키지를 묶어서 일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 객실 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 통로가 개방된 전동차가 최초로 도입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달부터 개방형 통로가 설치된 신형 전동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의 예산 지원으로 올해 인도된 이 신형 전동차는 객차 간의 이동 통로가 개방돼 있어 승객이 객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승객이 객실 출입문을 열고 다른 객실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 도시의 지하철은 그동안 객실 간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MTA는 개방형 통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은 미국 지하철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렌초 팔리스버디스 해안가 지반이 내려앉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지반 침하에 따른 지역 비상상태를 4월 6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해당 지역은 지반이 7피트 이상 해안 쪽으로 내려앉았고 전체 지반 침하의 50%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일단 조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지반은 마치 지진이 난 듯 땅이 깊이 패인 채 갈라진 모습, 도로가 곳곳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렌초 팔리스버디스는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시추공을 통해 지하로 스며든 빗물을 일단은 뽑아내고 있는데 지난해 7월 기억나시죠? 지반 침하로 주택 두 채가 절벽 밑으로 휩쓸려 내려가서 두 채가 파손돼 있었는데 그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반 침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돼 야외 활동이 건강에 해로운 날이 늘어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곳 노는 것이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를 연구하는 뉴욕의 비영리 단체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은 금세기 중반까지 미국인의 폐에 유입되는 미세 매연 입자와 오존의 증가 수준이 연방정부의 대기질 개선 추진 이전인 2004년 수준으로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제레미 포터 박사는 공기질이 가장 위험한 날들이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질 악화로 미국 서부 어린이들이 밖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없는 날은 2000년 이후 거의 5배 증가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약 10%인 1,400만 가구는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에 연간 최소 일주일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부 해안과 중서부, 북동부까지 무덥고 건조한 지역에 있는 약 600만 가구는 1년에 2주일은 나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텍사스주의 초대인 교회에서 예배를 앞둔 일요일 어제 총격이 발생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경찰이 있어서 조기 진압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격범은 30대 여성으로 아이를 동반한 채 교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여성이 교회 진입해 건물 안에서 총격을 시작했을 때 마침 현장에 있던 28살의 비번 경찰관과 또 다른 기관 소속 요원인 38살의 남성이 이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여성은 이들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함께 동반한 아이도 총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아이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이들이 관련 없는 50대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여성 총격범이 숨지기 전 폭탄을 갖고 있다며 위협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그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가한 여성의 구체적인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차가운 공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60도 후반까지 높아지겠고 남가주 지역 하늘도 쾌청하게 유지됩니다.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도 남가주 대부분 지역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지만 한낮에 풍부한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부터 또 한 차례 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비는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43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38도, 해안 지역은 63도, 4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5도, 낮 최고 기온은 5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돕지 않고 부추길 수 있다라고 발언하자 미국과 유럽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국들은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이 발언이 알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을 버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끔찍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독재자들처럼 독재하겠다고 공약한 남자에게서 예측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과 유럽 동맹의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에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도 푸틴에 도움을 줄 뿐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나토의 연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력 언론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50년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해 남침이 이루어진 것까지 거론하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영국의 BBC도 선고용 발언일 수 있다면서도 푸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오판으로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코네이 연설에서 취임 첫날 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국경 개방을 종료할 것이며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범죄자로 묘사하면서 적대적인 발언을 해왔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고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무려 8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 보고서의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의 기억력에 대한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성인 5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만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응답이 86%를 차지했습니다. 4살 아래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라는 응답자는 62%였습니다. 응답자의 59%는 두 사람 모두 고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본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35%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라고 평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령에 따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사 때는 다음 임기 수행에 너무 고령이라는 응답이 바이든은 74%, 트럼프는 49%로 나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한 특검은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보고서에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표현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They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your age.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not the judgment of the press. 질 바이든 여사는 특검이 남편을 겨냥해 부정확하고 정치적인 인신 공격을 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이 기억력 문제를 거론하며 남편이 장남 보호의 사망 연도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81살의 남편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시간에 해내며 지혜와 공감력,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특검 보고서의 후폭풍이 미국 대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공화당 경선 후보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신능력 감정을 실시한다고 주장해온 헤일리 전 대사가 동물 이름대기 등의 문항이 있는 시험지를 공개하기도 한 것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에서 진행한 뉴스에서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는 특검이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을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 바이든 이상의 문제라고 말하며 여러분은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 낸시 펠로시를 헷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헤일리 캠프는 이날 뉴스에서 정신능력 시험지를 배포하기도 했고 헤일리 캠프는 이와는 별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 실수를 하거나 또 말을 머뭇거리는 영상을 보여주는 전광판 차량 운행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업들이 대선을 앞두고 자사 AI로 정치적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는 오는 대선까지 이용자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다른 AI 이미지 생성 기업 인플렉션 AI도 자사 로봇 파이가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구글에 이어서 챗 GPT 개발사 오픈 AI도 지난주 자사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라벨을 부착해 특정 이미지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X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머스크에게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제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치안판사 로렐 빌러는 SEC가 머스크의 소환조사 출석을 명령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빌러 판사는 머스크가 SEC의 면담 조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양측이 만나 면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빌러 판사가 지난해 12월 잠정적으로 내린 결정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겸 회장이 보유주인 아마존 주식 가운데 약 1,200만 주를 20억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조스 회장은 지난주 이틀 동안 주식을 주당 168달러에서 171달러 사이에 팔은 것으로 증권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베이조스 회장이 30년 전에 설립한 아마존의 지분 중 5천만 주를 향후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플의 혼합 현실, 즉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가 이것을 구할 수 없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두세 배 가격으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광고 플랫폼 검트리에는 비전 프로를 7,500파운드, 즉 9,400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 프로의 공식 가격인 3,500달러의 약 두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애플은 지난 2일부터 미국에서만 비전 프로 판매를 시작했고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출시일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비전 프로를 구할 새 없게 되면서 일부 구매자들이 웃돈을 얹어 다른 지역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또 입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에게 방광 문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경호원들이 그를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로 데려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국방부 부장관과 합참의장, 백악관에 이번에는 통보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장관직의 기능과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필요시 부장관이 직무를 대행할 준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 최남단인 라파에 지상군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로이터와 AFP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1일 새벽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일대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14개의 주택과 3개의 이슬람 사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가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이번 타격으로 5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타격에는 전투기와 탱크, 전투함 등 육해공 전력이 일제히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권의 인도적 구호단체인 적신월사는 앞서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날에도 라파 시내 주택을 공습해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파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제 구호 물자가 오가는 관문으로 현재 피난민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 명이 밀집해 있어 이스라엘군의 본격 진입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돼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하마스 잔당이 은신하고 있다고 보고 지상군을 진입시키겠다고 예고하며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현지 시간 11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라파에는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피나 안전이 담보되기 전에는 군사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전쟁 이후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가 라파 공격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전쟁에 지자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재고의 여지도 없는 이야기이며 승리가 코앞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라파 북부의 많은 시설을 포함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을 예고하자 공격을 하면 인질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자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작전은 인질 교환 협상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인질들도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인질 최소 2명을 구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어제 정말 재밌었죠? 네, 어제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신 것 같아요. 정말 슈퍼볼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로 역대급으로다가 한인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아마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가 나오겠지만 역대급 시청률과 관심을 가졌던 대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 좀 일단 상보를 좀 전해야 되겠죠? 정말 드라마 같은 승부였어요. 이건 거의 예술이었어요. 이건 아마 일부러 이렇게 만들라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2쿼터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인데 10대3으로 끌려갔거든요. 캔자스시티가. 그래서 역시 관록의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한번 6번째 우승을 가져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마홈, 패트릭 마홈 정말로 패스가 살아나고 전반전 끝나고 나서 3쿼터부터요. 그리고 직접 공까지 들고 뛰면서 일단 그 샌프란시스코가 수비를 좀 교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로 22대 25라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역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실 어제 경기가 너무너무 정말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좀 약간은 좀 경기를 보면서 흥분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그 아주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였는데 경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그 외 이야기들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25대 21로 패트릭 마홈의 캔자스시티가 승리하면서 슈퍼볼 4번째 왕관을 쓰게 됐다는 그런 경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칩스가 역전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연패를 했고 슈퍼볼 4승. 또한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참 그 빛을 발할 뻔했죠. 만약 캔자스시티가 졌다면은 그러면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 바로 그 트래비스 켈시와의 결혼 관계, 뭐 연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도쿄에서 그 공연을 끝이고 전용기를 타고 바로 날라와서 응원하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유지승 앵커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두 사람 때문에 화장품 광고가 슈퍼볼에 뜰 정도로 더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모든 슈퍼볼 팬들이 정말로 이 드라마 같은 그런 경기를 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멋진 경기였다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뭐 트래비스 켈시랑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관심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57초 동안 비춰줬다고 그래요. 스위프트.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반지 끼고서 뭐 청혼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스위프트가 어제 좀 관심을 갖고 쭉 찾아보니까 남성 관련된 그런 소식이 좀 많더라고요. 남자 관계가 참 많았는데 심지어는 인터넷에는 이름까지 해서 순위까지 해서 인원수를 쭉 번호를 정해놨는데 11명과의 연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결혼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시골로 끝나느냐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트래비스 켈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발렌타인데이즈가 너무나 두렵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발렌타인데이를 테일러 스위프트를 위해서 해줄 것이냐라는 이 기대와 부담감 있는 시선이 너무나 자기한테 쏠리고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뭐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될지 또 모르죠 뭐.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시상식에 스위프트가 그라운드까지 내려와서 뭐 포옹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남자 관계가 복잡 같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살 많더라고요. 나이야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34살, 33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또 TV를 갖다 엄청나게 봤다고 해요. 어제 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슈퍼볼이 어떤 역대급 기록을 나타낼지 아마 저도 좀 하루 이틀 좀 더 이 슈퍼볼 관련된 소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슈퍼볼이나 이 스포츠 별로 관심 없는 여성분들이 어제 슈퍼볼을 놓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공연하는데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모로 화제를 끌었던 슈퍼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남자친구 켈시가요 어제 경기 도중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감독한테 막 대드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저께 부담이 좀 컸죠.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바람이 아주 강력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골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슈퍼볼 열기에 좀 뒤로 밀린 듯하는데 PGA 투어 웨스트 매니저먼트 피닉스 오픈 이건 해방구죠. 막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떠드는 그런 골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의 김시우가 아리조나주 TPC 스카테일에서 막 내린 4라운드에서요. 4언더파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기록해서요. 공동 12위를 경기를 마쳤는데 지난주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에서 14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서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볼 수가 있고요. 우승에는 캐나다의 닉 테일러가 연장 접전 끝에 미국의
찰리 호프만을 누르고 지난 대회 못 이룬 지난 대회에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작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작년 6월 캐나다 오픈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우승하면서 통산 4승을 기록했어요. 스코어는 21언더파 263타. 그리고 김주영 17위, 김성현 28위. 김씨가 참 많네요. 임성재, 안병훈이 공동 66위로 조금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뉴포트 비치로 돌아오죠. 돌아왔겠네요.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제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크리스만 얘기만 나와도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 딱 올라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경기 끝나고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전력 강화위원회 등등 많은 그런 후속 조치가 준비돼 있었는데요. 그 일주일 있다가 미국 가겠다 이래 놓고서는 이 설날 연휴 때 슬그머니 비행기 타고 뉴포트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 저한테도 뭐 농담상 어떤 분이 카톡으로다가 그 크리스만 갔으면 꼭 붙잡아 놓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국 축구 당분간 진통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스만 감독 어떻게 아시안컵 끝나고 뭐 분석하고 경기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냥 이틀 만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참 대단한 그러니까요. 감독입니다. 그리고 뭐 자신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발전했지 않느냐. 한국 축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전하긴 했죠. 이렇게 아주 가슴에 멍들게 하는 그런 발전을 했는데 크리스만 감독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대표팀을 맡고 끌고 갈 거냐. 지금 뭐 화살은 또 정몽윤 축구협회 회장한테 지금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오늘 인터넷 들여다보니까 뭐 검증되지 않은 전술이 재료인 그런 감독을 검증되지 않고서 데려왔다 이름만 보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앞으로 이제 월드컵이 또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크리스만 감독이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국내 리그에도 지장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팀이 A매치를 한다 하더라도 크리스만 감독이 나온다면은 사람들이 또 외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축구 발전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만 문제는 얼른 축구협회가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레드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핵과 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해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강화에도 최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서해 남포조선소를 찾아서 군함 건조를 둘러본 데 이어 방사포의 정확도를 높이는 성능 개량에도 착수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240mm 방사포입니다. 발사와 타격 장면만 공개했는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40mm 방사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해 오래전 최전방에 배치됐지만 이번에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240mm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정확도를 높이는 유도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60km 안팎의 기존 최대 사거리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존 북한 240mm 방사포탄은 조종 기능이 없어 유효 사거리는 40km에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유도 기능을 넣어 정확도와 사거리를 늘리려는 의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핵과 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해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엔 함정 건조 장면을 공개했는데 우리 함정처럼 선체에 총탄을 견딜 수 있는 장갑을 두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군력 강화를 다그쳤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이는 선박공업 부문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탄두 장착을 위협하며 극저음속 미사일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크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에 이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여기에 방사포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성능 개량에도 나서면서 유사시
북한의 군사 전략 가운데 하나인 배합전, 즉 공격 무기의 섞어 쏘기 능력을 완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2024년 2월 1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젤러, 한인타운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